그러니까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시간이 될 줄 모르니까 저도 기본소득은 빼기나 나누기가 아닙니다. 더하기입니다. 그리고 예산 제약을 넘어서야 됩니다. 넘어서지 않으면 기존 복지국가 강화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소득은 레이어링입니다. 여기서 이제 살짝 복지에 대한 생각이 다르시네요. 복지국가의 원리가 뭘까? 양재준 교수님께서 이제 욕구로 계속 설명을 하셨습니다. 힘든 사람 먼저 도와주는 게 복지국가의 원리다. 맞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반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양재준 교수님이 복지 강화하자는 론에 대해서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이야기하셔서 지금 뭐 통합당이나 이런 쪽에서 자꾸 복지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 지금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런 흐름들 강하게 저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 그거 뭐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하지만 복지국가의 욕구의 원리만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에스핑 안데르센이라고 복지 쪽에서 아주 저명하신 분이 있거든요. 에스핑 안데르센은 뭐 사회학, 정치학, 복지학, 뭐 법학 안 읽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복지국가를 건설하는데 그동안에 노동자들이 많이 투쟁을 했죠. 서구 국가들에서. 노동자들이 돼지저금 통장이나 만들자고, 욕구가 있는 거 좀 채우자고, 지출이나 좀 더 늘리자고 싸웠겠냐. 그거 아니다. 자본주의에서 상품화된 노동력, 그 상품화된 노동력에 대한 권리 보장, 이걸 위해 싸운 거지. 욕구만 하자고 한 건 아니다. 욕구도 중요하지만 욕구만 하자고 한 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구절이 써 있거든요. 그게 저는 욕구 플러스 권리라고 하는 측면이 복지국가의 하나의 중요한 축이다. 이걸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똑같은 논리로요. 폴 피어슨이라는 학자가 New Politics of Welfare State인가 뭐 복지 축소의 정치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써요. 그 얘기는 이제 1970년대 복지국가 위기에 복지 축소를 어떻게 서구 국가들 했냐 안 했냐, 아마 못했다, 뭐 결론 못했다 이건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복지를 바라지 않는 우파들이 돈 높은 줄이자고 복지를 축소하거나 복지 확대하는 것을 반대했겠냐? 절대 아니다. 그렇게 지출을 줄이면서 갖게 되는 누군가 어느 세력이든 간에 이익 보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고소득층 세금 안 내는 거겠죠. 그리고 노동자들 저임금으로 힘들게 사는 거겠죠. 이런 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하지 않아요. 저는 추가입니다. 권리라고 하는 측면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 복지국가의 원리를 한쪽만 이야기가 하고 계시다. 복지국가의 원리는 한쪽 날개로 날지 않습니다. 욕구의 원리와 권리의 원리라고 하는 두 가지 날개로 납니다. 그게 제 전공이 복지국가입니다. 사회복지, 제 전공이 복지국가인데 그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만약 이게 그러면 욕구가 먼저냐, 권리가 먼저냐, 이거는 갈등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욕구 보장이 먼저다. 권리 보장이 이건 당연히 갈등할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싸워왔다는 거예요. 서구 복지국가가. 그런데 여기에서 복지의 원리는 욕구다? 라고 선언하는 거는 틀렸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소득의 적입니다. 이제 다시 이제 좀 원리로 돌아와서. 저는 이제 기본소득을 이렇게 정하면 발제문에 나왔지만 공유부에 대한 정기적 현금 배당이다. 공유부가 뭐냐 이런 학술적인 논쟁은 또 이제 복잡해질 테니까 여기에서 개념이 세 개가 보통 이제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 배당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정의를 하지만 그건 개별 조작적 정의고요. 저는 이제 공유부에 대한 정기적 현금 배당인데 공유부라고 붙이는 순간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이 따라옵니다. 왜? 원래 모두의 것이었으니까 모두에 돌려주는 거. 토지 원래 모두의 것이었잖아요. 그 안에서 누군가 경작을 시작했죠. 자, 경작을 시작했을 때 경작해서 벌어들인 돈은 다 자기가 가져갑니다. 또는 경작하면서 고용한 노동자한테 줍니다. 그러면 원래 그 토지에서 비롯되었어야 될 목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10%일지 20%일지는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경제학자들은 뭐 셰플리의 법칙에 의하면 70%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 속담에 운칠기삼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노력은 30%고 나머지 70%는 운이다라고 공유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건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재원은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줘야 되고 아무 조건 없이 줘야 되고 개별적으로 줘야 됩니다. 가구 단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정기적 현금 배당은 이제 최근에 추가된 그런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공유부가 뭐냐? 그러면 이제 토지 생각할 거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시사기획 창에서 프로그램 하나에 다큐를 했습니다.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오늘 꼭 가서 보시면 좋겠고요. 빅데이터가 있을 수 있겠고 이건 이런 얘기는 너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플랫폼 기업이 얼마나 중요해졌는지, 전 세계의 빅10 기업 내부의 거의 대부분이 얼마나 플랫폼 기업이었는지,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GDP 이야기하는데 GDP 과정에서 플랫폼 기업에서 벌어들인 GDP가 얼마나 삭제되고 있는지, 포함되지 않고 있는 이런 얘기는 너무나 많으니까 그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의, 그러면 이제 GDP는 부가가치 합이라고 이야기하는 GDP는 공유부일까? 공유부일 수 있습니다. 막스가 얘기했죠. 모든 생산에는 사회적 관계가 포함된다. 사회적 관계라 하면 나만 노력해서 된 게 아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다른 사람의 지식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다. 당연히 GDP도 공유부입니다. 그러니까 증세 그것도 역시 공유부의 하나의 수단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이게 환수할 거냐? 이거는 사회적 합의죠. 나라마다 다 달라요. 조세 부담률도 나라마다 다 다르고요. 사회적 합의예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사회적 합의가 지금 복지로 따지면 딱 GDP 10% 정도, GDP 11.1%입니다. 2015년 OECD에 보고된 기준에 따르면 그 정도로 합의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세상이 GDP 11.1% 정도의 복지국가를 만들려고 한다? 180석이라고 하는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이 그 정도를 추구한다? 저는 지지하지 않을 겁니다. 얼마쯤 될까? 그냥 뭐 편하게는 OECD 중간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GDP 21%. 스웨덴 정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GDP 25%. 프랑스 정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GDP 30%. 사회적 합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념과 관련해서 자꾸 이제 기본소득과 복지국가를 비교하시는데 이 표에 달아놨어요. 분명히 개념이 달라요. 복지국가는 아주 고수준 얘기고요. 그 밑에 소득보장, 의료보장이 있고, 그 다음에 기본소득이 있고, 기본소득도 다양한 버전들이 있고요. 그 기본소득만 다양한 버전이 있는 게 아니라 연금도 다양한 버전이 있어요. 적립방식, 뭐 부가방식, 뭐 NDC 등등 다양한 버전이 있어요. 비교할 때는 기본소득과 복지국가를 비교하는 건 상당히 정치적인 발언이다. 왜? 그렇게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 드냐면요. 야, 기본소득하고 복지국가를 퉁치자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정치적인 발언입니다. 학술적 공간에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충분성이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사회적 합의입니다. 작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파 기본소득도 기본소득이죠. 당연히. 왜냐하면 다 주는 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다만 그거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기본소득 개념이 있는 거고 이걸 이제 다른 복지급여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에서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재원의 수준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보편성을 어떻게 할 거냐에서 여러 가지 버전이 있긴 있는데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청년 기본소득, 청년들한테 주니까 다 주니까 이게 기본소득이라고 붙여도 될 것 같은데 정확한 표현은 청년 수당입니다. 네. 다만 기본소득의 정신을 담았죠. 보편성이라고 하는 거, 무조건성이라고 하는 거, 기존 제도와는 다른. 그래서 기본소득이라고 붙여서도 뭐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도 생각은 합니다. 핀란드 기본소득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실업급여 실험이죠. 기본소득 실험 아니죠. 하지만 거기에 무조건성이라고 하는 기본소득의 정신을 실험하고 있으니까 그냥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왜 필요하냐? 이거는 몇 분 남았죠? 네, 빨리 하겠습니다. 이거 할 얘기 되게 많은데. 자, 공유부 얘기는 이제 플랫폼 자본주의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발제를 딱 보시고요. 이제 빅데이터 생각하시고 그것들로 인해서 부가 창출되고 있고 그런 부분만 아니라 뭐 토지도 있고 뭐 지식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같이 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만들어낸 부를 어떻게 같이 공유를 할 수 있을 거냐 이거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논의를 좀 시작해보자 뭐 이 정도고요. 당장 이게 뭐 엄청나게 기본소득 재원에 충분한 재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미래의 이야기고 그게 미래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는 저도 감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발표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자리 소멸론 논쟁적일 수 있습니다. 저 100% 찬성해요. AI 뭐 제조업 뭐 로봇 사용률 1등 2등이니까 100% 찬성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래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아니에요, 저는. AI, 실업, 기본소득. 이건 욕구론이잖아요. AI가 많아서 일자리 잃었네. 사람들 욕구가 상실됐네. 그러니까 기본소득. 이건 욕구론이거든요.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어요. 접근할 수도 있지만 저는 권리론으로 주장을 합니다. AI가 됐든 뭐 일자리가 소멸되든 안 되든 데이터가 생산의 중심이 되는 오죽하면 데이터 산법을 만들어가지고 데이터를 거래하고 싶어 하겠어요. 다 이제 미래가 있는 겁니다. 기업들이. 이 데이터로 돈을 버는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데이터에 대해서 누가 지금 현재 독점을 하고 있냐. 소유권 논의도 없이 지금 데이터를 사고 팔자는 얘기합니다. 뭔가 물건을 사고 팔 때는 분명히 소유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우리 사회에 돌아다니는 빅데이터에 대한 소유권도 논의하지 않고 데이터 사고 팔자고 지금 법안 얘기하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예산 제약 기준은 어차피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두 분 선생님한테 감사하는 지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드시는 모든 게 우파적 버전의 기본소득입니다. n분의 1로 대체하는 기본소득. 그리고 모든 결과가 나빠요. 당연합니다. 저는 그래서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거에 정말 감사드려요. 앞으로 n분의 1 대체 기본소득은 절대 하지 말자. 저는 그 정선에 이 두 분이 같이 싸우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당연히 할 겁니다. 자, 많이 남았는데 일단은 발표문에 경제는 있는데 정치가 없어요. 경제는 있는데 정치가 없어요. 이게 가장 큰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중산층한테 주는 게 문제가 있나요? 욕구도 없는데 주는 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이 결국에 가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를 증진시켰다라는 게 서구 복지국가의 경험입니다. 재분배 역설론이라는 게 있어요. 코르피와 팔메가 쓴 책에서.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약간 보편주의 제도를 확대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편주의 방식으로 복지제도 시스템을 구축한 나라와 선별주의 방식 내지는 계층화를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복지국가를 만든 나라를 비교를 해봤더니 재분배 효과나 등등에서 후자가 더 훌륭한 재분배 효과를 보이더라. 이제 이런 거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중산층들한테 복지를 줬다? 그럼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받고 나서 중산층의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이 변했는지 그냥 주변에 들어보세요. 모르겠어요. 저는 제 주변에 그런 사람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야 정말 국가로부터 감사하고 세금도 좀 더 내야 되겠고 이런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실제로 통계 데이터로도 나와요. 청기도 청년 기본소득 청년들 조사하면 어떤 얘기하는 줄 아세요? 처음 받은 거죠. 국가가 내 옆에 있구나 라고 느낀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혜택을 다만 아니라 다른 청년들도 갖게 하고 싶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떤 결과가 벌어진 줄 아십니까? 기본소득당이라고 하는 당이 창당 몇 주 만에 엄청난 당원들을 모으고 창당을 했잖아요. 그 중에 대부분이 경기도 청년들이에요. 그렇게 스스로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만 채리는 국민들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치가 되게 중요하다. 그 정치적 격동을 빼고 경제적 이야기만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현실은 경제가 아니고 정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인다. 그럼 정치가 노력을 해야죠. 국회가 그 일을 해야죠.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하는 과정에서 수기 포럼이라는 걸 했어요. 찬성하는 거 30%, 중립 30%, 반대 30% 이렇게 똑같은 비율로 나눠가지고 수기 포럼을 합니다. 그래서 수기 포럼이라는 걸 해요. 딜리버리트 포럼이라는 걸 하는데 일단은 공부하라고 해요. 1차에서는 그냥 사전조사하고 2차에서는 네가 한번 공부해봐라 하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찬반론자들이 와가지고 기본소득 이래서 안 좋고 또는 이 사람은 이래서 좋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차에 조사를 해요. 1차하고 3차 사이에 자료집에 나와 있지만 그 토지세에 대해서는 23%포인트가 올라갑니다. 찬성 의견이. 그 다음에 소득세에 대해서는 19.3% 올라가요. 이거는 참 재밌어요. 우리나라는 역시 증세에 대해서는 약간의 거부감이 있구나. 하지만 공유부가세에 대해서는 살짝 다른 생각을 갖고 있구나.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세금을 더 낼래라는 거에 대해서는 35.7% 정도 포인트가 올라가요. 이게 정치 역할입니다. 정치인이 만들고 싶은 아름다운 세상이 있으면 그 세상을 위해서 필요한 돈이 얼마가 있으면 그 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죽을 돈 살 돈 일하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정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뮬레이션 결과 최한수 선생님께서 이렇게 자료집에 주셨지만 제 자료집에도 있지만 가정만 살짝 바꾸면 다 바뀝니다. 제가 2010년에 이거 조사한 거라서 최근에 다시 하긴 해야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인 소득의 97.3%가 다 승자예요. 최한수 선생님 결과하고 좀 반대죠. 기본소득 모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소득 재분배 효과요? 당연히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시뮬레이션이요? 그렇죠. 저 믿지 않아요. 그 이후로 저 시뮬레이션 연구 잘 안 해요. 경제학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도 T%의 세율을 가지고 기본소득을 하면은 T%의 소득 분배 효과가 있다는 게 이미 이론적으로도 확인이 됐어요. 국민부담률이 27.4%인데요. 지금 27.4%를 그냥 기본소득으로 쓰면 소득재분배 효과가 27.4%라는 얘기예요. 지금 조세급여체계가 가지고 있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얼마냐면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1%에서 14%예요. 2배나 3배가 높습니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다고요?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는 그냥 시뮬레이션에 저 믿지 않아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통치고 대체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불가능하죠. 통치고 대체하라는 게 아니라 같이 가자는 얘기입니다. 표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그 몇 페이지냐면요. 기본소득은 마이너스도 아니고 나누기도 아니고 플러스라는 게 168페이지인데요. 이런 얘기만 해요. 구조를 가지고 나누면 15,000원짜리다.
저는 또 기본소득의 우파 기본소득도 아니고 어느 누구 그런 얘기 하지 않거든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실업급여랑 기본소득 같이 가는 모델을 한번 생각해보자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돈은 많이 들지만 가상적으로 30만 원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실업급여 30만 원짜리, 그러니까 실업급여만 받으면 1,600만 원입니다. 신병 가입한 사람이 8개월 동안 1,60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8개월 끝나면 끝입니다. 8개월 전에도 일하면 끝이에요. 자, 그러면 실업급여와 기본소득 30만 원짜리가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인 가구 1,600만 원 플러스 30만 원, 월 30만 원, 360만 원 해가지고 1,960만 원이에요. 두 번째 행위도 받아요. 실업급여는 끝났는데 둘째도 받고 셋째도 받고 넷째도 받고 다섯째도 받아요. 그래서 5년 총액이 1,600만 원대 3,400만 원이에요. 1인 가구가. 2인 가구는 1,600만 원대 5,200만 원입니다. 어떤 모델로 가실 겁니까? 실업급여 2배 올릴까요? 3,200만 원이에요. 1인 가구 실업급여와 기본소득 같이 가는 모델 3,400만 원이에요. 그냥 숫자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숫자 계산도 의미가 없어요. 30만 원짜리 기본. 아니,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가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가설적으로 n분의 1 퉁쳐가지고 다 나누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가설적으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그런 논의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들은요, 30만 원 플러스 52만 원 1인 기준으로 80만 원이에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급여액을 얼마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에 50만 원짜리를 지금 얼마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20년 동안 거의 못 올렸어요. 30만 원 지급하면 그냥 순식간에 올라가는 거예요. 복지국가 강화하자 50만 원을 당장 100만 원으로 올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지금 맥시멈 2천만 원인데 200만 원인데 월로 그렇게 받는 사람 많지도 않을 뿐더러 이거를 2배로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월로 맥시멈 400만 원. 여러분 어떤 생각하실래요? 3,500만 원 받는 사람이 월로 맥시멈 4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말 의미 없는 논쟁이고요. 기본소득은 레이어링이다. 그래서 제가 그런 30만 원짜리 기본소득을 당장 하자고 주장하는 건 아니고 기본소득의 정신을 담을 수 있는 제도들을 적어도 이 180석의 거대 여당 시절에 한두 개 정도는 만드는 것이 되게 의미가 있을 거다. 그 과정에서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 예산제약론이다. 이 예산제약론을 넘지 못하면 복지국가 강화론 절대 불가능하다. 그것조차도 마치겠습니다.